한국의 어느 컨테이너 사무실에 한국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이 있던 현장은 이내 아수라장이 되고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의 대학교에서 현대사회의 이민자 문제라는 수업을 듣고 있는 릴리입니다. 오늘 수업은 제가 특히 관심 있게 듣게 된 아시아의 불법 체류자 문제였습니다. 교수님은 오늘의 주제로 한국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교수님은 먼저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한국 내 경제활동 현황부터 설명하셨습니다.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주요 경제활동을 살펴보면 크게 농업,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비닐하우스에서는 작물 재배와 수확 작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죠. 이들은 수확철이 되면 과일이나 채소를 따는 계절 노동에 집중적으로 투입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작업 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장시간 노동에 비해 임금은 턱없이 낮은 실정입니다. 교수님은 건설업 분야의 실태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주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철거, 청소, 자재 운반과 같은 단순 노동을 수행합니다. 일부는 골조 공사나 용접 작업의 보조 역할을 맡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런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제조업 분야의 문제점도 지적하셨습니다. 소규모 공장에서는 플라스틱 제품, 의류, 전자부품 등의 단순 조립 작업을 맡고 있습니다. 대부분 야간 교대 근무나 주말 근무를 요구받는데 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특히 야간 작업의 경우 적절한 휴식이나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재해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서비스업 분야의 실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태국인들은 특히 마사지샵과 스파에서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집, 숙박업소, 식당 등에서 청소나 요리 보조를 맡기기도 하죠. 하지만 이 분야에서는 성착취나 부당 대우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 음식점의 경우 한인타운이나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러한 불법 체류자들의 경제활동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며 강의를 이어가셨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한국의 노동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으로 일하면서 합법적인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어요.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더 나아가 이런 상황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도 지적하셨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대부분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아파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이는 공공보건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죠. 또한 이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주민들과의 문화적 충돌이나 치안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이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단순히 단속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불법 체류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지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또한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 유입 경로를 확대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강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불법 체류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갑자기 뒷자리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태국에서 온 유학생 탈인이었습니다. 교수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 설명이 너무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고용주들이 최저임금을 맞춰주지 못해서 태국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자라고요. 한국의 중소기업이나 농촌에서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곳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값싼 노동력이 필요한 거죠.
탈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먼저 태국 사람들을 찾아와요. 그들이 우리를 이용하는 거라고요. 불법 체류자들이 범죄에 연루된다고 하셨지만 그건 우리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산재 보험도 없고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란 말입니까? 교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탈인의 주장은 다소 감정적으로 들렸지만 그녀의 말 속에는 불법 체류자들의 현실적인 고충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국에서는 한국이 기회의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지만 막상 와보면 현실은 달라요. 한국 기업들은 우리를 값싼 노동력으로만 취급하죠. 야간 노동, 주말 근무는 기본이고 위험한 작업도 태국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대우는 해주지 않아요. 탈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사촌 언니도 한국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매일 12시간씩 일하는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해요. 하지만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항의도 못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는 건 너무 불공평해요. 탈인의 발언이 끝나자 강의실은 더욱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감정적인 호소는 불법 체류 문제가 단순히 법과 질서의 문제만이 아닌 인권과 노동 착취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장에는 분명 허점이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그것이 불법 체류를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한국 교환학생인 나연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나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자신의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불법 체류자 현황과 관련된 통계 자료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저도 탈인 학생의 말씀처럼 일부 고용주들의 잘못된 처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한국 고용주들은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한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해주려 노력하고 있어요. 나연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강원도의 한 고구마 농장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농장주는 불법 체류 노동자들에게도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고 휴일수당도 지급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명절 때는 고향에 가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특별 상여금도 준비했죠. 나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해 겨울 있었던 일입니다. 한 태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보수 작업 중에 허리를 다쳤다고 했어요. 농장주는 즉시 인근 대학병원으로 데려가 MRI 검사부터 물리치료까지 모든 치료비를 지원했고 회복할 때까지 농장 내 별도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한국인 직원과 똑같이 산재 처리를 해주려 했지만 불법 체류자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셨죠. 나연의 목소리가 점점 강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노동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70% 정도 회복되었을 때 어느 날 밤에 그동안 받은 치료비 영수증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이미 다른 농장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보상금을 챙긴 전력이 있었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건 SNS에서 이런 수법이 공공연하게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슷한 일이 경기도의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도 있었어요. 불법 체류자들에게 정직원들과 동일한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같은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했죠. 그런데 일부 노동자들이 기계에 손을 일부러 살짝 다치게 한 뒤 보상금을 받아내고는 잠적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서로 SNS로 연락하면서 어느 공장 사장이 잘 보상해주는지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요.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선량한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이는 불법 체류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행동이 되고 있는 거죠. 나연은 더 구체적인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에만 3차례의 정부 합동 단속이 있었고 총 3만 8천여 명이 단속되었습니다. 3차 단속에서만 7,205명의 불법 체류자가 적발되었고 21명의 태국인 브로커가 적발되었어요. 이런 단속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천문학적입니다. 나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회적 비용입니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대부분 산재보험 처리가 불가능해 국가와 고용주가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또한 이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발생하는 의료비 체납 문제도 심각합니다. 나연은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결국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부 불법 체류자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인해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의실은 나연의 논리정연한 설명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바탕으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한국 고용주들의 선의가 악용되는 사례들은 불법 체류 문제가 단순히 고용주들의 착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의 막무가내식 행동은 결국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실 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한 교수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두 학생 모두 좋은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나연 학생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고 탈인 학생은 불법 체류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설명해 주었죠. 하지만 이 문제는 양측의 입장 차이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불법 체류 문제의 가장 심각한 측면은 이들이 연루되는 불법 활동입니다.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통계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법 유흥업소 종사입니다. 나이트클럽, 바, 불법 마사지숍 등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종종 성매매나 인신매매 조직과 연계된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심각한 것은 위조 서류 사용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위조된 신분증과 취업비자를 사용하여 합법적인 체류자로 위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위조 조직이 개입하게 되죠. 한 장의 위조 서류가 수백만 원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교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마약 거래입니다. 일부 불법 체류자들이 생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약 조직의 운반책이 되거나 직접 판매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럽이나 유흥가를 중심으로 이러한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셨습니다. 절도와 도난 사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범죄라고 하지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특히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 소매치기나 빈집털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불법 도박과 보이스피싱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운영하는 도박장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일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부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송금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가짜 제품 판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조 명품이나 불법 복제품을 온라인이나 시장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죠. 이는 단순히 상표권 침해를 넘어서 조직적인 범죄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인천의 한 컨테이너 단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개월간의 잠복 수사 끝에
컨테이너를 개조해 만든 콜센터에서 활동하던 불법 체류자 3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어가 능숙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해 한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벌였죠. 교수님은 현장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은 컨테이너 내부를 첨단 통신 장비로 가득 채웠고 한국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당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했습니다. 더 교묘한 것은 실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공범이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신뢰를 쌓은 뒤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가짜 검찰 수사관으로 위장해 2차 통화를 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들은 단 2주 만에 65세 이상 노인 12명에게서 총 8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챘습니다. 특히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피해자를 노린 경우도 있었죠. 검거 당시 현장에서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수첩과 대본, 그리고 피해금을 환전한 기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불법 체류 문제는 단순한 노동력 공급이나 인권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의 치안과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불법 활동들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타리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고 나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은 이 문제가 단순히 노동 문제나 인권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런 불법 활동들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지역 사회의 불안감 증가입니다. 교수님은 서울과 경기도의 외국인 밀집 지역 지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지역들에서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들이 SNS를 통해 단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법 집행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죠. 단속반의 차량 번호를 공유하고 단속 지역을 미리 알리는 조직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며 최근 발생한 충격적인 사고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26일 광주 치평동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직원들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이분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15일간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급사로 추정된다는 구검 결과를 토대로 범죄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교실 안에서 놀란 탄식이 들렸습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문제는 의료비였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5일간의 중환자실 치료비 전액인 4,500만 원이 한국 정부의 예산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 것이죠.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런 사고는 비단 한 번의 일이 아닙니다. 작년에만 단속 과정에서 도주하다 발생한 사고가 23건이었고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총 3억 원을 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단속 공무원들의 부상 사례입니다. 지난해 15명의 단속 반원이 불법 체류자들의 저항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실제 단속 현장은 전쟁터와 다름없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집단으로 저항하거나 위험한 도구로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단속 반원의 가족을 협박하는 사례도 있었죠.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부의 재정적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단속 인력 증원, 장비 보강, 의료비 지원 등에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탈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한국 사람들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잖아요. 값싼 노동력이 필요해서. 태국 현지에서는
한국의 일자리 정보가 넘쳐나요. 한국 기업들이 직접 찾아와서 일자리를 제안하기도 하고, 교수님은 탈인의 말을 부드럽게 끊으셨습니다. 탈인 학생, 당신의 말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브로커들입니다. 최근 조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태국인 브로커들은 자국민들에게 한국에서의 합법적인 취업을 약속합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의 급여, 무료 숙식, 의료보험 혜택 등을 보장한다고 하죠. 하지만 이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지난해 방콕에서 적발된 한 브로커 조직은 1인당 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100명이 넘는 태국인들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자가 되었고 결국 브로커들이 약속한 것과는 전혀 다른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게 되었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브로커들이 점점 조직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과 태국을 오가며 체계적으로 불법 인력 송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일부 브로커들은 불법 체류자들의 신분을 악용해 협박하거나 임금을 갈취하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좁은 컨테이너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브로커들이 운영하는 임시 숙소입니다. 입국 직후에 불법 체류자들을 이곳에 몰아넣고 일자리를 구해준다며 추가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거부하면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죠. 탈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더구나 이런 브로커들은 불법 체류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합니다. 합법적인 비자를 만들어주겠다.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추가 금액을 요구하죠.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말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2중, 3중의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교수님은 마지막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브로커들이 범죄 조직과 연계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을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거래에 연루시키고 그들의 불법 신분을 이용해 협박하는 거죠. 결국 이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탈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분노를 참지 못하며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실 안의 다른 학생들도 이 문제의 복잡성을 실감한 듯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며 이야기를 정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불법 체류 문제는 단순히 한국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3년 통계를 보면 한 해 동안 1만 5천 명의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불법 브로커를 통해 한국 남성과 위장 결혼을 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사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태국인 브로커들은 자국 여성들에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미끼로 접근합니다. 한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 위장 결혼을 알선하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방식으로 국적을 취득한 이들이 다시 브로커가 되어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불법 브로커 조직을 검거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국적을 취소하는 데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제 한국 정부는 하루빨리 이런 불법 체류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죠. 교수님은 최근의 외교적 상황을 덧붙여 설명하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과 태국 정부 간의 소통 부재입니다. 한국 정부는 실종된 태국인들의 정보를 요청했지만 태국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정보 제공을 제외하고는 계속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받았죠.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계속하셨습니다. 특히 태국의 정권이 바뀐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현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이전 정부에서 논의된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고
불법 체류자들의 신속한 추방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강의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한 국가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있다는 사실에 학생들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타리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교실을 나갔고 나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통해 불법 체류 문제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 인권,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이 얽힌 복잡한 사회 문제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태국의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서 끼치는 악영향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단순히 불법적인 범죄 때문에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려는 줄 알았는데 경제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지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불법 체류자들이 하루빨리 추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의 어느 호텔에서 관광객들이 체크인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의 프론트 직원은 이들의 여권을 확인한 후 여권을 돌려주면서 관광객들의 여권을 어디에 소장하는지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리고는 누군가에게 여권의 위치를 이야기한 후 돈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들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어느 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재학 중인 에이미예요. 어렸을 때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정치에 관심이 많았죠. 특히 아시아 지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그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국제관계의 이해 수업은 제가 가장 기대하는 강의 중 하나였죠. 오늘은 평소 수업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어요. 교수님이 평소보다 일찍 강의실에 들어오셨고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노트북을 세팅하고 계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세계 여권의 힘과 그 이면이라는 주제예요. 여러분은 혹시 여권이 단순한 신분증이 아닌 한 국가의 국력과 신뢰도를 상징하는 중요한 외교 문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다음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죠. 먼저 헨리 여권 지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 화면을 넘기셨어요. 이것은 세계 각국의 여권 소지자가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의 수를 기준으로 여권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2024년 현재 가장 강력한 여권을 보유한 국가들을 보시죠. 화면에는 전 세계 여권 순위가 나타났어요. 일본과 싱가포르가 193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한국이 192점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점수를 기록하고 있었죠.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유럽의 강국들도 한국보다 낮은 순위였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 여권의 성장 속도입니다. 교수님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의 그래프를 가리키셨어요. 한국은 1988년만 해도 겨우 40여 개국에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고 여권 순위도 중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90개가 넘는 국가의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최상위권 여권이 되었죠. 심지어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전통적인 선진국들보다도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국제적 신뢰도가 그만큼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열심히 노트를 하면서도 옆자리에 앉은 한국 유학생 지연이의 표정이 자랑스러움으로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다음 말씀은 분위기를 급격히 무겁게 만들었죠. 그러나 이런 여권의 높은 가치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여권 등급이 낮은 국가들의 시민들이 한국 여권을 노리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요. 여권 도난, 위조, 밀매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범죄들은 단순한 도난을 넘어서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도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교실 뒤쪽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태국에서 온 리파가 비웃듯이 웃고 있었죠. 그 순간 강의실의 공기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있나요, 리파 양? 교수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강의실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리파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죠. 교수님, 태국은 세계적인 관광대국이에요. 작년에만 2,8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고요. 이건 한국보다도 더 많은 숫자예요. 리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우리나라 여권도 충분히 강력해요. 아세안 국가들은 물론이고 많은 나라에 자유롭게 갈 수 있죠. 한국 여권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건가요? 교수님은 잠시 리파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어요. 리파 양, 태국이 세계적인 관광대국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관광산업이 아닌 여권의 국제적 신뢰도입니다. 실제로 태국에서도 한국인들의 여권을 노린 도난 사건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도 있죠. 왜 하필 한국인들의 여권이 타깃이 되고 있는 걸까요? 리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특히 태국의 주요 관광지에서 이런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난 사건이 아니라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문제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교수님, 저는 이 내용이 너무 과장되었다고 생각해요. 마치 태국이 범죄자들의 나라인 것처럼 들리네요. 태국 사람들이 굳이 한국 여권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충분히 발전했고 여권 파워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요. 리파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자존심이 섞여 있었어요. 교실 안에 다른 학생들은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고 몇몇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때 조용히 앞쪽에서 손이 하나 올라갔어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지연이었죠. 지연이는 늘 수업 시간에 예리한 질문을 하는 학생이에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지연이가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리파 하구의 애국심은 이해합니다. 제가 최신 통계 자료를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교수님? 교수님이 허락하자 지연이는 자신의 태블릿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는 세계 여권 순위와 관련된 상세한 데이터가 나타났죠. 보시다시피 2024년 현재 태국 여권은 세계 순위 65위로 79개국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요. 반면 한국 여권은 192개 국가의 비자 면제 혜택을 받고 있죠.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리파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죠. 더 중요한 건 최근의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 문제로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2024년 법무부 통계를 보면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전년 대비 47% 증가했고 특히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취업하는 사례가 급증했거든요. 지연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태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어요. 충분한 현금 소지 여부 확인은 물론이고 상세한 일정표와 숙소 예약 증명서도 요구하고 있죠. 심지어 일부 태국인들은 입국장에서 최대 6시간까지 대기하며 신문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런 강화된 입국 심사 때문에 태국 현지에서는 반한 감정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SNS에서는 한국의 입국 심사를 비난하는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일부 태국 여행사들은 한국 여행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죠. 더 심각한 건 이런 감정이 한국인들을 노린 여권 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연이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실제로 이런 반한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분기에는 한국인 대상 여권 도난 신고가 급증했어요.
특히 입국 심사가 강화되기 시작한 직후부터 이런 사건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점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죠. 실제로 태국 현지 경찰 통계를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인 대상 여권 도난 사건이 전년보다 32% 증가했어요. 특히 방콕, 파타야, 푸켓 같은 관광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맞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런 통계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 국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잠시 강의실을 둘러보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예를 들어 태국인이 한국 여권을 이용해 미국이나 유럽에 입국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단순히 한국과의 문제가 아닌 국제 이주와 비자 정책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현상입니다. 리파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녀의 손이 책상 위에서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죠. 분명 반박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텐데 객관적인 통계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또한 여권 도난은 단순 절도를 넘어서 국제적인 범죄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난된 여권은 위조 과정을 거쳐 인신매매나 마약 밀매 등 더 큰 범죄에 사용되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해 파나마에서는 위조된 한국 여권으로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태국인 사례도 있었죠.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이런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현실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말도 안 됩니다. 리파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이런 사건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태국만 자꾸 지목하시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한국인들은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요. VIP 관광객으로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태국을 범죄의 나라로 매도하시다니. 교수님은 리파의 말을 차분히 듣고 계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셨죠. 리파 양의 말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 일어난 사실들을 살펴봐야 해요. 1995년 방콕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교수님은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보여주셨어요. 1995년 7월, 방콕의 한 대형 호텔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수님은 당시의 뉴스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인 단체 관광객 95명의 여권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사라졌죠. 투숙객들은 다음날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여권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건은 동남아시아의 대규모 여권 위조 조직의 계획적인 범행이었어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도난당한 여권들이 불과 며칠 만에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점입니다. 당시 한국 여권 한 권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에 거래되었고 이는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죠. 리파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책상 위에서 떨리고 있었지만 교수님은 계속해서 다음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2002년에는 더 조직적인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방콕의 한 현지 여행사가 연루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 여행사는 겉으로는 정상적인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한국 관광객들의 여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행사 직원들은 단체 관광객들의 여권을 호텔 예약을 위해 잠시 보관하겠다며 수집했고 현지 위조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위조 여권을 제작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여권의 사진과 인적사항만 교체하는 정교한 수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들이 위조한 여권은 무려 200여 개에 달했고 이는 국제범죄 조직을 통해 전 세계로 유통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더욱 교묘해진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방콕, 파타야, 푸켓의 고급 호텔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범죄 수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호텔 체크인 카운터 직원들이 한국인 투숙객의 정보를 브로커에게 넘기는 거죠. 여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투숙객의 방 번호는 물론 여권 확인 후 돌려주는 과정에서 여권을 어디에 보관하는지까지 세세하게 파악합니다. 심지어 금고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스터키로 객실에 침입한 후 장시간 투숙객이 없는 틈을 노려 금고 비밀번호를 여러 번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죠. 특히 체크인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이런 정보 유출이 집중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 최근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강의실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의 숨죽인 침묵만이 흘렀어요. 몇몇 학생들은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고 일부는 노트북으로 관련 뉴스들을 찾아보고 있었죠. 더 심각한 건 이렇게 훔친 여권의 사용처입니다. 도난된 여권은 먼저 동남아시아의 위조 전문가들의 손을 거칩니다. 이들은 여권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교체하는 것은 물론 비자 스티커까지 정교하게 위조하죠. 이렇게 위조된 여권들은 주로 3가지 경로로 유통됩니다. 교수님은 화면의 도표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첫째, 인신매매 조직에서 피해자들을 국경을 넘어 이동시키는데 사용됩니다. 둘째, 국제마약 조직들이 운반책들의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셋째,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고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여권은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 정밀 검사를 덜 받는다는 점을 노리고 있죠. 교수님은 새로운 자료들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한국 여권 한 권의 암시장 가격은 지역과 구매자에 따라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4,000달러에서 6,000달러 선에서 거래되지만 12,000달러까지 거래된다는 제보도 있어요. 왜 이렇게 비쌀까요? 한국 여권 소지자는 190개국 이상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입국 심사도 간소화되어 있죠. 리파는 이제 완전히 굳어버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최근에는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특히 3가지 패턴이 주목됩니다. 첫째, 풀문 파티나 해변 파티가 열리는 날 술에 취한 관광객들을 노립니다. 둘째, 파타야나 푸켓의 해변가에서 수영하는 관광객의 소지품을 노리죠.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방을 의자에 걸어두거나 모래사장에 둔 채 수영을 즐기다가 당합니다. 셋째, 호텔 수영장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팔린 관광객들을 노리는 거예요.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SNS용 사진을 찍느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는 젊은 관광객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강의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런 범죄들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라는 사실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죠. 여러분, 이런 사례들을 공부하는 이유는 특정 국가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국제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죠. 그래도 이건 너무 일방적인 설명이에요. 리파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는 충분히 발전했고 K-팝이나 한류 때문에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곧 범죄와 연결되는 건 말이 안 되죠. 태국도 이제 선진국이라고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다가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리파 양의 말씀처럼 태국은 분명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범죄의 배경에는 단순한 반한 감정을 넘어서는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한국과 태국의 최저임금 차이는 4배가 넘습니다. 실제 생활임금으로 보면 그 격차는 더 커지죠. 특히 태국의 20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의 취업이 인생 역전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어요. SNS에서는 한국에서 일하며 성공했다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공유되고 있죠. 리파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교수님은 계속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실제로 많은 태국 젊은이들이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를 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 월급이 태국의 3, 4개월치와 맞먹기 때문이에요. 특히 유흥업소나 마사지샵에서 일하는 경우 한 달에 300에서 4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문제는 한국 정부가 이런 불법 체류 문제로 입국 심사를 강화하면서 더욱 위험한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한국 여권을 구매하려는 시도가 급증했어요. 심지어 국제 결혼을 가장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시도도 있었죠. 지난해에만 이러한 위장 결혼이 127건이나 적발되었습니다. 리파는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움켜쥐었어요. 더 위험한 것은 이런 상황을 노리는 브로커들의 존재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이들은 한국행을 꿈꾸는 태국 젊은이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수천만 원을 받고 위조 여권을 제공하거나 불법 입국을 알선하고 있어요. 일부 피해자들은 이 과정에서 빚을 지고 한국에서 인신매매나 성매매 등 더 심각한 범죄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최근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욱 교묘한 수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처럼 가장한 계정들이 젊은이들을 현혹하고 이들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불법 입국을 알선하는 거죠. 특히 한국의 방송이나 SNS에서 보여지는 화려한 생활에 매료된 젊은 층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어요. 갑자기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최근 태국의 한 유명 성형외과 원장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태국 젊은이들이 한국 연예인의 사진을 들고 와서 저도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일이 매우 많다고 하셨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방콕의 성형외과들은 코리안 스타일 성형수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요. 비라인 얼굴, 쌍꺼풀 수술, 코 수술, 심지어 일부 병원은 한국인 의사를 고용하거나 한국식 시술이라는 문구를 간판에 크게 내걸기도 하죠.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성형수술을 받는 이유가 단순히 미용 목적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인처럼 보이면 한국에서의 취업이나 생활이 더 수월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화적 동경이 가진 또 다른 측면이죠. 리파는 이제 완전히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교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현실의 무게로 다가오는 듯 했죠. 이것은 단순히 한국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적인 빈부격차, 불균형한 발전, 그리고 이를 악용하는 범죄 조직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모순적인 현상이에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한층 부드러워졌어요. 태국인들 사이에서 반한 감정이 커지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한국에 대한 동경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리파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지만 그녀의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이 보였죠.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국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은 많은 태국 젊은이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발전된 모습, 세련된 도시 생활, 높은 생활 수준을 동경합니다. 심지어 한국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 한국인처럼 사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성공으로 여겨지고 있죠. 교수님은 마지막 화면을 넘기셨어요. 이런 동경과 열망이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불법 체류를 감수하거나 위조 여권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논의한 여권 범죄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강의를 마치며 교수님은 우리 모두를 둘러보셨어요. 다음 주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과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 오시면 좋겠어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 장의 여권이 단순한 신분증을 넘어 누군가의 꿈과 희망, 때로는 위험한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죠. 리파는 아무 말 없이 서둘러 강의실을 빠져나갔어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오늘 이야기된 내용들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제 여권을 꺼내보았어요.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이 작은 책자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이자 위험한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되었죠.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런 복잡한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여권을 도난하려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여권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지만 여러 나라에서 범죄의 대상으로 지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해외여행 시 소지품을 잘 챙기시길 바라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도로 여행 중인 한 유튜버가 인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유튜버가 촬영 중인데도 불구하고 성추행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웃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튜버는 겁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도대체 인도 사람들은 한국인에게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참석한 세계 경제학 수업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강의 주제는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세계적 기업들의 투자 동향이었거든요. 수업이 시작되자 교수님께서는 강단 앞으로 나오시며 말씀하셨죠. 자, 오늘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 시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귀를 쫑긋 세웠어요. 인도에 대해서는 늘 궁금한 점이 많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시며 설명을 이어나가셨어요. 인도는 현재 13억이 넘는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인구와 함께 빠른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인도의 IT 산업과 제조업 분야예요. 이 두 분야에서 인도는 엄청난 잠재력을 보이고 있답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 점을 주목하고 있죠. 교수님께서는 화면에 몇 가지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인도의 GDP 성장률, IT 산업의 성장세,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추이 등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죠. 숫자들이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여러분, 이 그래프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교수님께서 물으셨죠. 잠시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열심히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옆자리의 친구가 손을 들고 대답했어요. 인도가 앞으로 세계 경제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뜻 아닐까요? 교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확합니다. 인도는 이제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라고만 볼 수 없어요.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인도의 경제 성장에 대해 더욱 흥미를 느꼈어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인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인도 경제의 밝은 면만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죠. 최근 인도에서 일어난 삼성전자 파업 사건에 대해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를 포함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개를 저었죠. 교수님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렇군요. 이 사건은 글로벌 기업들이 신흥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교수님께서는 프로젝터로 뉴스 기사를 띄우셨어요. 인도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죠.
2023년부터 인도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무리한 요구를 하며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주요 요구 사항 중 핵심적인 건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 임금 2배 인상. 둘째, 일자리 세습이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임금을 2배나 올려달라고. 그리고 일자리 세습이라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삼성전자 측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잠시 생각해본 후 저는 조심스레 손을 들었어요. 아마도 회사의 재정 상황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인도의 경제 상황과 발전을 고려해야 했죠. 갑작스러운 임금 인상은 인도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제서야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게다가 삼성전자는 이미 인도의 IT 산업 평균 임금보다 20%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인도 노동시장에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수준이죠.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이미 평균보다 높은 임금을 주고 있었다니 노동조합의 요구가 정말 과도해 보였어요.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노동조합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은 장기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성이 크게 떨어졌고 삼성전자의 피해가 심각해졌죠. 인도 공장의 생산량이 50% 이상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그 상황을 그려보려 했어요. 거대한 공장이 절반밖에 가동되지 않는 모습,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겠죠.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교수님께서 물으셨어요.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 문화와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거 아닐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신흥시장에서의 노사관계, 현지화 전략,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줍니다. 저는 이 모든 내용을 열심히 노트에 적으며 글로벌 비즈니스의 복잡성을 실감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인도의 경제 성장에 대해 흥미를 느꼈는데 이제는 그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문제들을 보게 된 것 같았죠.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강의실 뒤쪽에서 손이 하나 올라갔어요. 인도에서 온 유학생 디비아였죠. 그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어요. 교수님, 잠시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고 디비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삼성전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은 인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고 있어요.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디비아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삼성전자는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어요. 임금은 터무니없이 낮고 노동시간은 너무 길어요. 게다가 노동 환경도 열악해요. 이건 현대판 노예제나 다름없죠. 저는 디비아의 주장이 너무 과장되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인도의 문화를 무시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만을 고집하죠. 이건 일종의 문화 제국주의예요. 디비아의 주장은 점점 더 과격해졌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죠. 그녀의 말에는 근거가 부족해 보였거든요. 그때 앞쪽에서 또 다른 손이 올라갔어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 수연이었죠. 그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디비아 씨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수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을 이어갔어요. 첫째, 삼성전자는 인도의 IT 산업 평균 임금보다 20%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이라고 할 수 없죠. 수현의 말에 디비아는 입을 다물었어요. 수현은 계속해서 말했죠. 둘째, 노동시간과 환경에 대해서는 인도 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어요. 오히려 많은 현지 기업들보다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죠. 수연의 논리정연한 반박에 강의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셋째, 삼성전자는 인도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투자로 수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첨단 기술 이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의 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수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지막 말을 덧붙였어요. 마지막으로 문화적 측면에서도 삼성전자는 노력하고 있어요. 현지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죠. 이는 쉽지 않은 균형이지만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연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어요. 디비아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적절한 반박을 찾지 못한 듯 보였죠. 저는 두 학생의 의견을 들으며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점이 얽힌 복잡한 상황이었던 거죠. 교수님께서는 수연과 디비아의 열띤 토론을 지켜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셨죠. 두 분 다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최근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범죄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강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교수님의 표정이 무거워졌죠. 2023년 12월 마하라슈트라 주 푸네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여성 유튜버가 현지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어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찍은 동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큰 논란이 되었죠. 안타깝게도 이런 사건들이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일부 범죄자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겁을 주고 심지어는 집단으로 몰려와 피해자들이 반항할 수 없게 만듭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관광객의 안전이 이렇게까지 위협받고 있다니 정말 믿기 힘들었죠. 교수님께서는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2024년 2월에는 델리에서 한국인 부부가 택시를 탔다가 납치를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다행히 근처를 지나던 경찰의 도움으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이 부부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죠.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4년 4월 뭄바이에서는 한국인 남학생 3명이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이들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나타난 10여 명의 현지인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고 소지품을 모두 빼앗겼죠.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자 강의실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죠. 그때 교수님께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범죄들이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 극단적인 인도인들 사이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복수라는 왜곡된 논리가 퍼지고 있어요. 그들은 삼성전자가 인도 노동자들을 착취한다고 믿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인 관광객들을 노리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듣자 디비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했죠.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이런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수연이 조심스레 손을 들고 물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인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교수님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인도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관광 경찰을 증원하고 외국인 관광객 보호를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죠. 하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글로벌 기업의 현지화 전략에 대해 배우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국제관계, 문화적 갈등, 그리고 범죄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글로벌화가 진행될수록 국가 간, 문화 간 이해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잘못된 정보와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디비아가 또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물론 그런 범죄 행위는 용납될 수 없어요. 하지만 한국 여성들이 그런 위험한 상황에 스스로를 노출시킨 것은 아닐까요?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디비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죠. 인도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행동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여성이 너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다니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디비아의 말에 강의실 곳곳에서 항의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밤늦게 혼자 돌아다니거나 낯선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것도 문제예요. 인도는 한국과는 다른 나라예요. 여기서는 좀 더 조심해야 해요. 디비아의 주장은 점점 더 과격해졌어요. 어쩌면 그들은 인도를 너무 얕봤던 걸지도 몰라요. 개발도상국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건 일종의 문화적 오만이에요. 저는 디비아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어떻게 피해자를 탓할 수 있지? 그때 수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죠. 디비아 씨,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수현이 강하게 말했어요. 범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이건 명백히 범죄자들의 잘못이에요. 수현은 숨을 고르고 차분히 말을 이어갔어요. 첫째, 옷차림이 범죄의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건 범죄자를 두둔하는 전형적인 논리죠. 둘째, 관광객들이 현지 문화를 100% 이해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들은 단기 방문자일 뿐이에요. 수연의 논리정연한 반박에 강의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셋째, 당신이 말한 문화적 오만은 오히려 범죄자들의 행동에 해당해요. 그들이야말로 외국인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넷째, 이런 범죄들이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에요. 수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피해자를 탓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릴 뿐이에요. 우리는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해요. 수현의 강력한 반박으로 강의실의 분위기가 팽팽해졌어요. 모두가 다음 전개를 주시하고 있을 때 교수님께서 조용히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진정하세요,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해요. 인도의 사회적 문제, 특히 심각한 빈부격차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인도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은 이러한 범죄를 단순한 장난으로 여기거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외국인 관광객이 부유한 대상으로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는 결코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안타깝게도 과거에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범죄 사건들이 있었어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몇 가지 뉴스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2014년 고아주에서 일어난 한국인 여성 성폭행 사건입니다. 당시 20대 후반의 한국인 여성 관광객이 택시를 탔다가 운전사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어요. 피해자는 혼자 여행 중이었고 늦은 밤 해변에서 숙소로 돌아가던 중이었죠. 운전사는 한적한 곳으로 차를 몰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인도 관광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외국인 여성 관광객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어요.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다음 사례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2018년 바라나시에서 발생한 한국인 남성 강도 및 폭행 사건입니다. 30대 초반의 한국인 남성이 유명한 사원을 구경하고 나오던 중 갑자기 나타난 3명의 괴한에게 둘러싸였어요. 그들은 피해자의 지갑과 여권을 요구했고 저항하자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심각한 두부 손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죠. 이 사건으로 인해 인도 북부 지역의 치안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갔어요. 교수님은 마지막 사례를 소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델리에서 있었던 한국인 여성 납치 미수 사건입니다. 20대 초반의 한국인 여학생이 인도에서 어학연수 중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학원에서 돌아오던 중 갑자기 차가 그녀 앞에 서더니 2명의 남성이 내려 강제로 태우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근처를 지나던 행인들의 도움으로 큰 피해 없이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이 학생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즉시 한국으로 귀국했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인도 여행의 위험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단순히 개별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이는 인도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즉 빈부격차, 교육의 불평등, 그리고 일부 지역의 열악한 치안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깊이 있는 이해와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그때 디비아가 또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디비아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사건들은 정말 끔찍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건 극소수의 사례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인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친절하고 환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비아의 말에 일부 학생들이 동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디비아, 당신처럼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유학도 갈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현실도 알아야 합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몇 가지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이건 최근 조사 결과입니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인도를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주된 이유는 치안과 위생 문제예요.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를 보며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관광객의 재방문 의사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거든요. 특히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관광객들의 재방문 의사가 가장 낮았습니다. 더 구체적인 문제도 있어요.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길거리에서 배변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큰 문화적 충격을 줍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인도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 클린 인도 미션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에는 시간이 걸리고 아직 많은 지역에서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개인의 습관 문제가 아니라 기반 시설 부족, 교육의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디비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적절한 반박을 찾지 못한 듯 보였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몇 개의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영상들은 최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범죄 장면들입니다. 주의해서 봐주세요. 영상 속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폭행당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어요.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빈부격차, 교육의 부재, 문화적 차이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히 나쁜 사람들의 행동으로 치부해야 됩니다. 디비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수업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 것 같았습니다. 글로벌화가 진행될수록 문화 간 이해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 국가의 문제가 어떻게 국제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동시에 이런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단순한 해답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이해하며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이 수업은 제게 큰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미래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국제적 문제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이렇게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인도인들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삼성전자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생각처럼 되지 않자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인도 여행을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게 되었고, 삼성전자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흔적이 사라지자 태국은 현재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태국의 총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국을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태국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도대체 태국 총리가 말하고자 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조이입니다.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교수님의 아시아 관광과 경제 성장 수업에 참석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안녕하세요, 조이 씨. 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안녕하세요, 미니 씨. 오늘 수업 주제가 궁금하네요. 강의실 앞쪽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작은 무리를 지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태국에서 온 프라우와 그녀의 친구들도 보였죠. 그들은 무언가를 열심히 토론하는 것 같았어요. 곧 교수님이 강단에 올라서시며 수업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아시아 국가 간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한국과 태국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겠어요.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죠. 특히 한국과 태국 출신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미니는 고든 자세로 앉아 교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프라우는 친구들과 눈길을 주고받았어요. 저는 최근 뉴스에서 한국과 태국 사이의 긴장 관계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오늘 수업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최근 문제들을 살펴보고 이것이 관광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해 볼 겁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어요. 강의실 전체가 긴장감 있는 분위기로 가득 찼죠. 저는 이번 수업이 단순한 강의를 넘어 열띤 토론의 장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죠. 교수님은 화면에 그래프와 차트를 띄우시며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최근 한국과 태국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입국 거부 및 강제 추방 논란이 있었죠. 한국이 태국인들의 입국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강제 추방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이 말씀에 프라우와 그녀의 친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니 이 문제가 그들에게 민감한 주제인 것 같았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이는 실제로는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태국에서는 이를 차별로 인식했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법 집행의 일환이었죠. 미니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아직은 참고 있었죠. 두 번째로,
불법 체류자 문제가 있었어요. 많은 태국인들이 관광 비자로 입국한 후 불법 체류하거나 불법 노동을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가 태국인 입국 심사를 강화하게 되었죠. 이 말씀에 프라우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건 너무 일반화된 말씀 아닌가요? 모든 태국인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이죠, 프라우. 모든 태국인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세 번째로, 경제적 의존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면서 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어요. 이는 태국이 한국 기업의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높았음을 보여주죠. 이 말씀에 강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태국 학생들의 반응이 컸죠. 프라우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태국 경제가 한국에만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충분히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교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렇죠, 프라우. 태국은 분명 강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예요. 하지만 글로벌 경제에서는 모든 국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나라의 기업들이 철수하면 그 영향이 불가피하게 나타나죠. 미니가 이번에는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미니가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는 단순히 태국을 떠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글로벌 경제 상황과 기업의 전략적 결정에 따른 것이죠. 이는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교수님은 미니의 말에 동의하는 듯 했어요. 좋은 지적이에요, 미니. 국제 경제는 복잡한 시스템이고 한 가지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죠. 교수님은 문화적 오해와 편견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태국 내에서 한국을 가난하고 약한 나라로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이해, 부족과 정보의 왜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요. 이 말씀에 강의실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특히 태국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프라우는 뭔가 말하고 싶어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뒷자리에서 프라우의 손이 올라갔어요. 교수님, 저는 이 설명에 동의할 수 없어요. 프라우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를 차별하고 있죠. 프라우의 갑작스러운 항의에 교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는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며 미니를 바라보았죠. 미니는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교수님, 제 친구들이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아세요? 그들은 단지 태국인이라는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공정한 거죠? 강의실 안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저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미니가 차분하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고 미니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프라우 씨, 당신의 감정을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한국 정부의 조치는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모든 나라가 자국의 법을 지키려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죠. 또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 미니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프라우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했어요. 저는 미니의 설득력 있는 발언에 감탄했죠. 물론 일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해요. 하지만 그것이 한국 전체의 태도를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양국 간의 문제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해요. 교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미니, 좋은 지적이에요. 국제관계에서는 항상 양면성이 존재하죠. 우리는 한쪽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해요.
프라우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미니가 대답했어요.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도 만들어지고 있죠. 물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변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며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실감했어요. 단순히 누가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깨달았죠. 그때 교수님께서 중재에 나서셨어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교수님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울려 퍼졌죠. 두 분 다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더 큰 맥락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태국의 한국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어요. 이는 양국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죠.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몇 가지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23년까지 한국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4년 이후 급격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국 간의 갈등이 한몫했죠. 그래프를 자세히 보니 2023년에는 약 180만 명의 한국 관광객이 태국을 방문했는데 2024년에는 그 수가 20만 명 정도로 급감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관광객 감소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특히 푸켓, 파타야 같은 주요 관광지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졌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또 다른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번에는 태국의 GDP 성장률과 실업률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였죠. 보시다시피 태국 경제는 최근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광객 감소 때문만이 아니에요.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철수도 중요한 요인이었죠.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2023년까지 약 400개의 한국 기업이 태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그 수가 300개 이하로 급감했어요. 이는 25% 이상의 기업이 철수했다는 뜻이죠. 학생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들렸어요. 저도 이 숫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죠. 이런 대규모 철수는 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GDP 성장률을 보시면 2023년 2.4%였던 성장률이 2024년에는 마이너스 6.1%로 급락했어요. 실업률은 더 심각해서 1% 미만이던 것이 4%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죠. 프라우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왜 갑자기 철수한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 요인이 있었어요. 첫째, 글로벌 경제 불황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사업을 축소했죠. 둘째, 일부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다른 동남아 국가로 생산 기지를 옮겼어요. 노동 비용이 더 저렴하다는 이유에서였죠.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앞서 언급한 양국 간의 갈등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태국 내에서의 반한 감정을 우려해 철수를 결정했다고 해요.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위도 있었죠.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방콕 시내의 한 한국 화장품 매장이 시위대에 의해 파손되는 사건이 있었고 파타야의 한국 식당들이 불매 운동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도 몇 차례 보도되었죠. 이어서 교수님은 기업들의 반응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안전 문제를 우려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소기업들은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서둘러 철수를 결정했죠. 대기업들의 경우 처음에는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모색했어요. 하지만 반한 감정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단계적인 철수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셨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약 50개의 중소기업과 5개의 대기업이 태국에서 완전히 철수했고 30여 개의 기업이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는 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죠. 이 말씀에 강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이런 변화는 분명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 국제 경제 관계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복잡한지 새삼 느껴졌어요. 이는 태국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태국의 실업률 추이와 함께 관련 산업의 매출 감소 그래프가 보였죠. 보시다시피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태국의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23년 1% 미만이던 실업률이 2024년에는 4%를 넘어섰어요. 이는 약 120만 명의 태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뜻이죠. 이 말에 프라우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는 직접적인 실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태국 내 한국 기업들과 거래하던 수많은 하청업체들도 큰 타격을 입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태국 중소기업들의 경영 상태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었어요. 한국 대기업들과 거래하던 태국의 중소기업들 중 약 40%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폐업을 했고 나머지도 대규모 감원을 진행 중이에요. 미니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태국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어요. 태국 정부도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직자들을 위한 긴급 지원금 지급, 중소기업 대출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 중이에요.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죠.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며 국제 경제의 연결성과 그 영향력의 크기를 실감했어요. 한 나라의 기업들이 철수하는 것이 다른 나라의 경제 전반에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니 놀라웠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국가 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과 동시에 지나친 의존의 위험성입니다. 앞으로 태국은 어떻게 경제 구조를 다각화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키워갈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처럼 한국은 태국에게 중요한 시장이에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교수님은 또 다른 측면을 언급하셨어요. 관광객 감소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는 문화 교류의 감소도 의미합니다. 관광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기회가 줄어든 거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어요. 최근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빠르게 퍼지죠. 하지만 이런 플랫폼에서는 종종 자극적이거나 편향된 정보가 더 많이 공유됩니다. 이는 양국 간의 오해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몇 가지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보여주셨어요. 한국과 태국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었죠. 이런 게시물들이 바이럴하게 퍼지면서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실제 상황과는 다른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들이 많죠. 학생들은 화면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이런 게시물들을 본 적이 있어서 그 영향력의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양국 간의 오해와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 있어요. 직접적인 문화 교류가 줄어든 상태에서 온라인상의 부정적인 정보들만 접하게 되면 서로에 대한 편견이 강화될 수 있죠.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강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학생들은 각자 자신이 본 소셜미디어 게시물들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태국 유학생 프라우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교수님, 저는 이 설명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죠. 한국 사람들이 태국에 대해 올린 게시물들은 너무 무례하고 모욕적이에요.
그들은 우리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비난만 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의도적인 비방이에요. 프라우의 갑작스러운 항의에 강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교수님은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프라우, 당신의 감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배운 것처럼 소셜미디어의 정보는 종종 편향되어 있을 수 있어요. 양국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프라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교수님. 한국은 태국을 무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없이는 한국 경제가 무너질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강의실의 분위기가 더욱 긴장되었어요. 몇몇 한국 학생들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교수님이 손을 들어 진정을 요청하셨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조작하셨고 스크린에는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의 연설 영상이 나타났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세계의 친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총리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최근 한국과 태국 사이에 일어난 오해와 갈등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프라우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총리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오랫동안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의 길을 모색할 것입니다. 양국 정부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IT, 신재생 에너지,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의 협력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총리의 말씀이 이어졌어요. 또한 우리는 양국 국민들 사이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어 교육 지원, 한국문화원 설립, 그리고 양국 대학생들의 교환 학생 프로그램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의 친구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일시적인 오해와 갈등에 휘둘리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끝나고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프라우의 얼굴이 붉어졌고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교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국제관계의 현실입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 협력하며 나아가야 해요. 총리의 말씀처럼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미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이런 노력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미니.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인 노력과 대화, 그리고 상호 이해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서 양국의 긍정적인 면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강의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국제관계는 복잡하고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 그리고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거예요.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프라우는 여전히 화가 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해 보였어요. 미니가 조심스럽게 프라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프라우는 고개를 돌리고 가방을 거칠게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움직임에서 아직 진정되지 않은 감정이 느껴졌죠. 프라우는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강의실을 빠져나갔어요. 문을 닫을 때 그녀의 힘이 너무 세서 쾅 하는 소리가 났죠. 남아있던 학생들이 그 소리에 놀랐습니다. 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프라우가 나간 문을 바라보았어요.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죠. 오늘의 수업 내용이 프라우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나 봐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변화와 이해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죠. 우리 모두가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해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오늘 수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어요.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소통의 중요성을 배웠지만 동시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직접 목격한 셈이죠. 프라우의 반응은 아쉬웠지만 이건 역시 우리가 앞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남은 수업들에서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되었죠. 이날의 경험은 제게 국제관계가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감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앞으로 남은 수업들이 더욱 기대되면서도 동시에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것도 예감할 수 있었죠. 이렇게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한국의 흔적이 사라지자 생기는 일들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이 한국에 많이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한국인으로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